This is sensational! World class! 지금 백악관이 LA 경제 보고서를 긴급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현대 전기차, 미국이 수십 년간 공들여 유치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 총액, 그 숫자를 단 3달 만에 뛰어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매주 5만 명, 호텔 6개월치 매진, 코리아타운 매출 500% 폭등, 미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던 숫자가 LA를 덮쳤습니다. 기자님, 내 인생은 이 한국인이 오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하루 $50를 벌던 우버 기사가 사흘 만에 $2,000를 쓸어 담고 월세를 못 내 눈물 흘리던 펍 주인이 백만장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0, 구단 마케팅 비용 $0,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처음 이 땅에 발을 디뎠을 때 팀 동료들조차 말을 걸지 않았던 단 한 명의 한국인이 이 모든 걸 혼자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LA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 이름은 패트릭 오설리반. LA타임스에서 16년째 돈의 흐름만 쫓아온 경제부 수석 기자입니다. 제 세상은 GDP, 실업률, 나스닥 지수 같은 차가운 숫자로만 굴러갑니다. 축구라는 공놀이는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스쳐 지나가는 백색 소음에 불과했죠. 그날도 뻔한 금요일이었습니다. 거대 물류센터의 고용 지표를 뜯어보러 가는 길, 405 고속도로가 그야말로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속으로 거친 욕설을 삼키며 라디오를 켰는데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차 안을 터질 듯이 울렸습니다. LAX 국제선 터미널이 통제불능 상태입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인파로 공항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테러라도 난 건가? 제 피 속에 끈질긴 기자 본능이 요동쳤습니다. 차를 거칠게 돌려 곧장 공항으로 향했죠. 그리고 입국장 문을 열어젖힌 순간 저는 16년 기자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한 광경에 그만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터미널 전체가 거대한 모자이크 같았습니다. 새빨간색, 눈이 시린 순백색, 샛노란색까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축구 유니폼을 입고 발 디딜 틈 없이 엉켜 있었습니다. 마치 전 세계 인종을 모아놓은 유엔 총회장 같았죠. 그런데 소름 돋는 건 하나같이 다른 유니폼을 입은 그들의 등판에 마법의 주문처럼 똑같은 알파벳 3글자가 박혀 있었다는 겁니다. SON. 손. 대체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제가 무전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보안 요원을 붙잡고 묻자 그는 땀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자 양반, LA 사람 맞아요?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지옥 파티잔소 LAFC에 새로 온 그 한국인 손흥민 하나 보겠다고 일주일에 5만 명이 쏟아져 들어온다고요? 특별 근무조를 짜고 100명을 더 뽑았는데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5만 명? LA 최고 존엄이라는 레이커스 농구 결승전에도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이 미친 숫자의 실체를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면세점 구역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계산대 앞은 블랙 프라이데이 폭동을 방불케 했습니다. 매니저는 영혼이 나간 표정으로 바코드 스캐너를 찍으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매출이 3배가 넘어요. 저 한국인 선수가 우리를 돈방석에 앉혔다고요? 그 지독한 혼돈 속에서 LA 지도를 들고 헤매는 일본인 노부부를 발견했습니다. 도쿄에서 비행기를 10시간이나 타고 왔다는 그들에게 도대체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부인은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시아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설의 마지막 불꽃을 두 눈으로 보는데 비행기 10시간이 대수인가요? 전설. 그 단어가 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맴돌았습니다. 서둘러 공항을 빠져나와 잡아탄 우버 안 멕시코계 운전기사 마르코의 눈동자에는 이미 짙은 달러 기호가 박혀 있었습니다. 기자님, 내 인생은 손흥민이 오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코로나 때 하루 $50 쥐고 울던 제가 지금은 금요일부터 주말 딱 사흘 동안 $2,000를 쓸어 담아요. 영국 사람들, 일본인들이 쥐어주는 팁만 모아도 월세가 거뜬합니다. 저는 수첩이 찢어질 듯 펜을 휘갈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팬덤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명의 아시아인이 거대 도시 LA의 경제 지도를 폭격 수준으로 뜯어고치고 있었던 겁니다. 겨우 이 정도로 놀라면 섭섭하죠. 진짜 돈 냄새가 진동하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마르코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다운타운의 거리에는 이미 검은색과 금색 유니폼을 입은 인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온 도시가 거대한 하나의 물줄기를 향해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10분 뒤 차가 멈춰선 곳은 다운타운 구석에 낡아빠진 아일랜드 펍이었습니다. 제가 10년 전 마지막으로 취재를 왔을 때 파리만 날리다 곧 파산할 것 같던 맥과이어 스테번. 문을 열고 들어서려던 저는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폭발적인 열기와 코를 찌르는 낯선 냄새에 흠칫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에서는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가 한데 뒤엉킨 거대한 함성이 금방이라도 벽을 허물듯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육중한 참나무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거대한 열기가 해일처럼 제 전신을 강타했습니다. 10년 전 낡은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처량하게 울려 퍼지던 그 조용하고 우울했던 아일랜드 펍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진한 흑맥주 냄새와 뜨거운 땀 냄새, 그리고 귀가 터질 듯한 함성 소리가 펍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시야를 가득 메운 것은 오직 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잉글랜드 토트넘의 하얀색 유니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붉은색 유니폼, 그리고 이곳 LAFC의 검은색과 금색 유니폼이 파도처럼 출렁였습니다. 언어도, 피부색도, 출신 국가도 모두 달랐지만 그들의 등에 새겨진 이름은 오직 단 하나, SON, 손흥민이었습니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텔레비전 화면 12대에서는 전부 그의 환상적인 골 장면이 쉴 새 없이 재생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맥주잔을 높이 치켜들며 그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파를 뚫고 카운터 뒤에서 제 쪽으로 불이 나게 달려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10년 전 이 가게를 취재할 때 사진 한 장을 찍어줬던 인연이 있는 맥과이어스 태번의 주인 톰 맥과이어였습니다. 10년 전 대출금을 갚지 못해 텅 빈 가게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던 깡마른 백발의 노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 조끼를 입고 땀을 뻘뻘 흘리는 그의 얼굴에는 주체할 수 없는 환희가 가득했습니다. 톰은 제 어깨를 부서질 듯 꽉 끌어안더니 다짜고짜 저를 펍 안쪽의 비좁은 사무실로 밀어 넣었습니다. 세상에, 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LA 한복판에서, 그것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도 아닌 평범한 금요일 오후에 이런 미친 인파라니요? 가게를 팔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던 당신 아니었습니까? 제 질문에 톰은 떨리는 손으로 금고에서 두꺼운 장부 2권을 꺼내 제 눈앞에 펼쳤습니다. 경제부 기자인 제 두 눈은 장부에 적힌 숫자를 보자마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일개 동네 펍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액이 아니었습니다. 패트릭, 자네는 평생 숫자를 다뤄왔으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단번에 알겠지? 코로나 사태 때는 하루에 맥주 반 통도 팔지 못했어. 아내의 결혼 반지까지 전당포에 맡기고 파산 신청 서류에 도장을 찍기 직전이었지. 그런데 딱 석 달 전 금요일이었어. LAFC 구단이 그 한국인 선수를 영입했다는 기사가 인터넷에 뜨고 정확히 1시간 뒤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지. 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기사가 난 직후 펍의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영국, 런던 억양을 쓰는 20명 남짓한 건장한 사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방도 풀지 않은 채 캐리어를 끌고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화면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를 내놓으라며 $100짜리 지폐 다발을 카운터에 던졌다고 합니다. 내가 물었지. 당신들 도대체 LA까지 무슨 일로 온 거냐고. 그러자 그중 한 녀석이 자기 심장 부근을 퍽퍽 치면서 이러더군. 우리들의 캡틴, 우리들의 위대한 7번이 이곳으로 왔는데 지옥인들 못 따라오겠냐고 말이야. 그날 밤 우리 가게에 있던 흑맥주 20통이 단 3시간 만에 바닥이 났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축구 선수 한 명이 이적했다고 영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10시간이 넘는 거리를 매주 날아온다는 게 경제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비행기 티켓 값에 호텔 숙박비만 해도 수천 달러가 넘을 텐데요. 그래서 내가 자네를 이곳으로 부른 게 아니야. 밖으로 나가서 저 미치광이들을 직접 보라고. 톰의 손에 이끌려 다시 홀로 나오자 그는 바 테이블 가장 한가운데에서 맥주를 들이켜고 있는 덩치 큰 사내를 제게 소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런던 북부에서 온 배관공이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건네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제임스 씨, 배관공 월급으로 매주 LA행 비행기표를 사는 건 엄청난 추열일 텐데요.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겁니까? 제임스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입고 있던 낡은 토트넘 유니폼의 엠블럼에 입을 맞췄습니다. 기자 양반, 당신은 몰라. 10년이야. 자그마치 10년 동안 그 아시아인은 우리 팀을 위해 자기 뼈와 살을 깎아 바쳤어.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조롱 속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미소를 잃지 않았고 동료들이 떠나갈 때도 끝까지 남아 우리들의 자존심을 지켜줬지. 그가 우리에게 바친 청춘과 헌신에 비하면 이깟 비행기 표 값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푼돈에 불과해. 우리는 그저 우리의 가족이 타지에서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러 온 것뿐이야.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멕시코계 청년들이 잔을 부딪히며 소리쳤습니다. LA에 온 걸 환영한다, 소니. 이제 우리가 당신의 새로운 방패가 되어줄게. 순식간에 펍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스타를 향한 팬심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보여준 10년의 헌신과 진정성이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완전히 묶어버린 거대한 종교에 가까웠습니다. 톰은 카운터 뒤로 돌아가더니 가장 아끼는 빈티지 위스키를 꺼내 잔에 가득 따랐습니다. 패트릭, 사람들은 LAFC 구단이 엄청난 마케팅 성공을 거뒀다고 떠들어대지. 하지만 내게 그 한국인 선수는 마케팅 도구 따위가 아니야. 무너져가던 내 가정을 구하고 우리 직원들의 밀린 월급을 챙겨주고 이 죽어가던 거리에 다시 피가 돌게 만든 구원자지. 그가 밟는 잔디마다 황금빛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 위스키를 단숨에 털어 넣은 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수첩을 쥔 손에 땀이 배는 것을 느꼈습니다. LA 한복판의 낡은 아일랜드 펍에서 터져나온 이 엄청난 경제적, 감정적 폭발은 제가 평생 써왔던 그 어떤 경제 기사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카운터 위로 올라간 제임스가 벽에 걸린 시계를 보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형제들, 이제 이동할 시간이다. 오늘은 키오프 전에 그 엄청나다는 한국식 갈비에 소주를 마셔봐야겠어. 그러자 펍 안에 있던 수백 명의 인파가 일제히 지갑을 열어 팁을 쏟아내더니 썰물처럼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카운터 위에는 그들이 남기고 간 $100 지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제게 톰이 다가와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패트릭, 지금 벌어진 이 광경에 놀랐다면 아직 멀었어. 저 엄청난 자본을 가진 다국적 군대가 경기 시작 전과 후에 어디로 몰려가는 줄 아나? 자네 당장 차를 몰고 코리아타운으로 가봐. 지금 그곳은 LA 역사상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야말로 상상도 못할 거대한 황금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으니까. 낡은 아일랜드 펍을 빠져나와 올림픽대로로 차를 몰았습니다. LA 한인타운, 이른바 코리아타운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라면 15분이면 충분할 거리였지만 도로는 이미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거대한 축제 행렬 같았습니다.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의 창문 밖으로는 검은색과 금색이 섞인 LAFC 깃발과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차를 버리다시피 주차장에 구겨넣고 올림픽대로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갔을 때 저는 16년 차 경제 기자의 이성과 논리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LA인가? 아니면 서울의 한복판인가? 코리아타운의 거리는 그야말로 다국적 인파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평소 한적했던 금요일 오후의 한인 상가는 이제 전 세계에서 몰려든 축구 순례자들의 성지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제 시선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것은 거대한 줄이 늘어선 한 코리안 바베큐 식당이었습니다. 간판에는 한국어로 갈비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고 식당 밖으로는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뙤약볕 아래에서 번호표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었습니다. 런던 억양을 쓰는 영국인들, 멕시코에서 온 열정적인 축구팬들, 그리고 일본과 남미에서 온 관광객들이 저마다 등에 손흥민의 이름을 새긴 유니폼을 입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들고 줄의 맨 앞쪽에서 땀을 닦고 있는 백인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기자입니다만 이 더운 날씨에 고기를 먹겠다고 2시간째 밖에서 기다리시는 겁니까? 제 질문에 남자는 입고 있던 하얀색 토트넘 유니폼을 펄럭이며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소니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날이면 항상 동료들을 데리고 코리안 바베큐를 먹었다는 기사를 읽었거든요. 우리 위대한 캡틴의 피와 살을 만든 음식이 바로 이 코리안 갈비 아닙니까? 오늘 밤 경기장에서 목이 터져라 응원하려면 우리도 캡틴과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에너지를 채워야 합니다. 식당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매캐하고 달콤한 고기 굽는 냄새와 함께 귀를 때리는 엄청난 소음이 밀려왔습니다. 테이블마다 지글거리는 불판 위로 두툼한 고기들이 익어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젓가락질을 하며 연신 감탄사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초록색 유리병, 바로 한국의 소주가 있었습니다. 카운터에서 정신없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식당 주인 제이콥 박 사장님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매출 지표가 평소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경제부 기자로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장이라서요.
제이콥 사장님은 호탕하게 웃으며 제게 포스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 찍힌 숫자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00%가 폭등한 경이로운 기록이었습니다. 기자님, 이건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기 구석 테이블 보이시죠? 런던에서 온 친구들인데 벌써 소주를 10병째 비우고 있습니다. 소니가 뛰는 날에는 고통도 슬픔도 전부 이 초록색 병으로 씻어낸다면서 말입니다. 젓가락질을 못해서 고기를 바닥에 떨어뜨리면서도 끝까지 포크를 달라고 하지 않아요. 소니의 나라에서 온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손에 쥐가 날 때까지 젓가락을 연습합니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금발 머리의 청년이 서툰 한국어로 소주 한 병 더 주세요라고 외치자 식당 안의 모든 외국인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한국어로 건배를 외치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식당을 나와 골목 한켠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이번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쏟아지는 한국 편의점 앞에 20명 남짓한 외국인들이 쪼그려 앉아 컵라면을 후루룩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LAFC 유니폼 차림이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연신혀를 내두르면서도 빈 컵을 내려놓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들을 보며 저는 편의점 주인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장사가 많이 늘었습니까? 허리가 굽은 70대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을 가득 담으며 한국어로 대답하셨습니다. 아이고, 요즘은 라면이 없어서 못 팔아요. 저 외국 사람들이 소니 선수가 라면 먹는 사진을 봤다면서 우리 가게 라면을 싹 쓸어가는 바람에 이번 주만 벌써 3번이나 재고를 채웠다니까. 할머니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컵라면을 비운 멕시코 청년 하나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서툰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맛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두 손을 모아 박수를 치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찰나의 장면을 수첩에 옮겨 적으면서 한 선수의 존재가 이토록 소박한 일상의 풍경까지 바꾸어 놓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편의점을 지나쳐 골목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이번에는 코끝을 자극하는 달콤하고 매콤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좁은 골목 한복판에 포장마차 한 대가 서 있었고 그 앞으로 기다란 줄이 골목 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메뉴판도 없이 그저 커다란 냄비 하나에서 떡볶이를 퍼주는 중년 아주머니의 손놀림이 쉴 새 없이 바빴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은 하나같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연신 고개를 가로저으며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저씨, 나 20년째 이 자리에서 떡볶이 팔았는데 외국 사람한테 팔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와서는 소니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면서 사진을 막 찍어대는 거예요. 처음엔 무서워서 경찰 부를 뻔했다니까요. 아주머니의 말에 주변에서 듣고 있던 외국인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중 한 명, 브라질에서 왔다는 청년이 어색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 음식이 소니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한 입 한 입이 전부 다 특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 음식이 많이 팔리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위대한 선수가 만들어낸 압도적인 서사가 낯선 아시아의 문화를 세계인들의 뼛속 깊숙이 주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당과 포장마차를 지나 코리아타운의 메인 스트리트를 걸으며 저는 상점과 유리에 붙어있는 놀라운 안내문들을 발견했습니다. 슈퍼마켓, 카페, 심지어 기념품 가게까지 모든 상점 앞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흥민 유니폼 착용자 10% 할인? 골목 한켠의 작은 노래방 앞에서는 더욱 기묘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20명 남짓의 외국인들이 입구 앞에 쪼그려 앉아 저마다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들이 연습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 노래였습니다. 노래방 주인 아저씨가 신이 나서 제게 달려왔습니다. 기자님, 요즘 이 친구들이 소니 선수 응원가를 한국어로 부르겠다며 연습하러 온다니까요. 영어도 서툰데 한국어 가사를 외우겠다고 몇 시간씩 방에 처박혀 있어요. 덕분에 우리 가게가 개업 이래 처음으로 대기 손님이 생겼습니다. 이 거리는 이제 달러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가진 절대적인 가치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코리아타운 상인회의 간부는 제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거 LA 폭동의 아픔과 코로나의 그림자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던 코리아타운 상권이 단 한 명의 동포 덕분에 개장 이래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길모퉁이에서는 한 무리의 멕시코 아이들이 낡은 축구공을 차며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중 하나가 멋진 가마차기로 쓰레기통에 공을 골인시키자 모두가 우르르 몰려가 양손으로 카메라 모양을 만드는 손흥민의 시그니처 찰칵 세리머니를 따라했습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자라난 환경도 다른 LA의 빈민가 아이들마저 그 아시아인 선수를 자신의 영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수첩에 숫자만 적을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이토록 거대한 도시의 경제와 문화를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까지 지배하는 기적? LA는 완전히 손흥민의 도시로 재탄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신없이 셔터를 누르며 인터뷰를 따내던 제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 뜬 발신자는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냉혹하고 보수적이기로 소문난 수석 애널리스트 마이클이었습니다. 도무지 흥분이라고는 모르는 그 얼음장 같은 녀석이 숨을 헐떡이며 내뱉은 첫마디는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LA의 기적조차 한낱 장난처럼 느껴지게 만들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이클, 천하의 월스트리트 수석 애널리스트가 평화로운 금요일 오후에 웬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뉴욕 증권거래소에 불이라도 났어? 제가 농담처럼 던진 첫마디에 수화기 너머에서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는 듯한 거친 숨소리와 함께 수십 대의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려대는 소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냉혈한이라는 별명답게 평소 감정 변화라곤 찾아볼 수 없던 얼음장 같은 녀석이 완전히 이성을 잃은 목소리로 제게 소리쳤습니다. 패트릭, 지금 당장 노트북 켜고 LAFC 모기업 주가 차트부터 확인해. 아니, LA 지역항공사, 대형 호텔 체인, 스포츠 방송 중계권사 주가까지 전부 다 띄워보라고. 지금 월스트리트 전체가 완전 패닉 상태야. 길 한복판에 선체로 황급히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켠 저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붉은색 상승 화살표들이 미친 듯이 위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보통 상장 기업의 주가가 이 정도로 요동치려면 혁신적인 신기술이 발표되거나 거대 기업 간의 천문학적인 인수합병이 터져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을 강타한 호재는 단 하나였습니다. 마이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방금 상장한 실리콘밸리 유니콘 기업 차트도 아니고 LA 지역 경제 지표가 왜 이렇게 단체로 미쳐 날뛰는 건데? 내 말이 그 말이야. 우리 회사 전산팀이 오류인 줄 알고 긴급 점검을 돌렸다고. 패트릭, 잘 들어. 지금 뉴욕 금융가 한복판에 수백 페이지짜리 긴급 분석 보고서가 뿌려졌어. 보고서의 타이틀이 뭔 줄 알아? 바로 손노믹스야. 손노믹스. 손흥민과 이코노믹스를 합성한 그 낯선 단어가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마이클의 설명은 저의 빈약한 상상력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그 한국인 선수가 LA에 발을 디딘 직후부터 전 세계의 막대한 자본이 서부 해안으로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 유니폼 판매량은 단 하루 만에 미국 프로축구 역사상 10년치 최고 기록을 박살냈지. 아시아와 유럽의 거대 스폰서들은 그가 뛰는 경기장, 광고판에 1초라도 로고를 노출시키려고 백지수표를 들고 줄을 서서 싸우고 있다고. 마이클은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건 경쟁 스포츠 종목들의 몰락이야. 미국인들의 영혼이라는 미식축구와 야구 중계 시청률이 저 아시아인 선수가 출전하는 금요일 밤마다 반토막이 나고 있어. 광고주들이 기존 계약을 위약금까지 물어가며 파기하고 LAFC 쪽으로 자본을 돌리는 바람에 지금 대형 스포츠 마케팅 디렉터들이 줄줄이 해고당하는 중이야. 패트릭, 이건 일개 축구 선수의 이적이 아니야. 걸어다니는 다국적 거대 기업이 LA 한복판에 본사를 차린 격이라고. 수화기 넘어 마이클의 목소리는 경외심마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달러의 흐름만 쫓아온 월스트리트의 엘리트조차 단 한 명의 한국인이 만들어낸 이 압도적인 경제적 쓰나미 앞에서는 두 발을 다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패트릭, 넌 지금 세계 경제의 판도가 뒤집히는 가장 완벽한 진앙지에 서 있는 거야. 숫자와 통계 너머에 있는 진짜 현상을 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기사를 써. 그가 도대체 그라운드 위에서 무슨 마법을 부리길래 전 세계의 돈과 사람이 이토록 맹목적으로 그를 추종하는지 알아내란 말이야. 전화가 끊기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화면 속 폭등하는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코리아타운의 낡은 상가 건물을 비추던 오후의 태양이 서서히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6년 동안 경제 기사를 쓰며 수많은 CEO와 정치인들을 만나봤지만 그 누구도 단숨에 한 도시에 숨통을 트이게 하고 나아가 세계 금융의 심장까지 박동하게 만든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택시를 잡아타고 BMO 스타디움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경기장에 가까워질수록 도시는 점점 더 거대한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 수백 대의 경찰차들이 통제선을 치고 있었고 헬리콥터 여러 대가 경기장 상공을 맴돌며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스타디움 앞 광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발밑에 아스팔트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2,000명의 관중들이 한 목소리로 내지르는 거대한 함성이 콘크리트 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물리적인 진동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제트 엔진이 눈앞에서 돌아가는 듯한 압도적인 굉음. 저 거대한 철골 구조물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제 심장마저 터져버릴 것 같은 강렬한 호기심이 저를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강렬하게 이끌고 있었습니다. 스타디움의 육중한 철문을 통과해 미디어 전용 VIP석으로 걸음을 옮기는 동안 제 심장 박동은 밖에서 들려오던 함성 소리와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16년간 경제부 기자로 일하면서 뉴욕 증권거래소에 미친 폭락장도 겪어봤고 실리콘밸리 거대 기업들의 살벌한 주주총회도 취재해봤지만 이토록 원초적이고 압도적인 에너지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기자석 제일 앞줄에 자리를 잡고 그라운드를 내려다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22,000석의 관중석은 단 하나의 빈자리도 없이 검은색과 금색 그리고 태극기의 붉은색 파도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습니다. 경기장 한쪽 스탠드에는 좋게 아파트 10층 높이는 되어 보이는 거대한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왕관을 쓴 아시아인 바로 손흥민의 등 뒷모습이 위풍당당하게 그려져 있었죠. 기자님, 귀마개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고막이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LA 지역 스포츠 전문 기자가 씩 웃으며 노란색 귀마개를 건넸습니다. 그가 왜 그런 농담 섞인 경고를 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키오프를 알리는 주심의 날카로운 휘슬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22,000명의 관중들이 일제히 발을 구르며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응원가가 아니라 전장에서 장수를 부르는 거대한 진원곡 같았습니다. 저는 축구의 전술이나 규칙 같은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제 눈앞에서 뛰고 있는 피사체들이 LA 경제를 뒤흔든 걸어다니는 다국적 기업이라는 경제적 관점만 머릿속에 가득했죠.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고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저는 그 차가운 경제학적 시선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7번 선수가 공을 잡을 때마다 경기장 전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나머지 21명의 선수들이 뛰고 있을 때는 그저 평범한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공을 발에 붙이는 순간 22,000명의 관중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숨을 멈추고 그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옆자리 스포츠 기자가 제 팔꿈치를 툭 치며 속삭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 선수가 공을 잡는 순간과 놓는 순간 경기장의 데시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15년째 스포츠를 취재하면서 이런 현상은 딱 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 전반 20분경 상대팀의 거구 수비수가 거친 파울로 7번을 잔디 위에 쓰러뜨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22,000명의 분노가 일제히 터져 나오며 경기장이 거대한 용광로처럼 들끓었습니다. 일어서서 주심을 향해 고함을 지르는 관중들, 손에 들고 있던 응원 도구를 발밑에 내팽개치는 사람들, 그 압도적인 분노의 함성은 제 흉곽을 물리적으로 두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쓰러진 당사자인 7번은 거뭇한 잔디 자국이 묻은 무릎을 툭툭 털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들끓던 22,000명이 환호성으로 돌변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수첩에 단 한 줄을 적었습니다. 쓰러질 때보다 일어설 때 더 크게 웃는 사람. 그리고 전반 30분경 제 이성적인 분석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비 진영에서 공을 뺏어낸 동료 선수가 앞을 향해 길게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을 가득 채우던 22,000명의 함성이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뚝 끊겼습니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스타디움의 전원 플러그를 뽑아버린 것 같은 소름 끼치는 정적, 그리고 그 정적을 가르고 등번호 7번을 단 아시아인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그라운드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빠를 수가 있지? 저도 모르게 펜을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상대팀의 거구 수비수 2명이 그를 막아서려 몸을 날렸지만 그는 믿을 수 없는 유연함과 스피드로 그들을 허수아비처럼 제쳐버렸습니다. 잔디를 박차고 나가는 둔탁한 파열음이 VIP 석까지 생생하게 들려올 정도였죠. 골대 모서리 부근에 도달한 그가 특유의 폼으로 오른발을 강하게 휘둘렀습니다. 발등을 떠난 하얀색 공은 물리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 기형적인 포물선을 그리며 허공을 갈랐고 골키퍼가 손을 뻗기도 전에 골망을 찢을 듯이 출렁였습니다. 그의 시그니처, 환상적인 가마차기 골이 터진 것입니다. 그 순간
멈춰있던 22,000명의 숨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스타디움은 거대한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스포츠 기자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미친 듯이 포효했고, 앞자리 관중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는 득점을 성공시킨 7번의 주위로 LAFC의 모든 선수들이 달려가 무릎을 꿇고 그의 축구화에 입을 맞추는 신용을 하며 경의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펜을 주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온몸에 돋은 소름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제 옆자리 스포츠 기자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방금 터진 골 장면에 대한 실시간 소셜미디어 반응이었습니다. 전 세계 수십 개 언어로 쏟아지는 글들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LA의 한낮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영국, 브라질과 일본에서 동시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 골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3억 명이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스포츠 기자의 말이 믿기지 않아 고개를 저으려던 순간 하프타임을 알리는 휘슬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기라면 선수들이 라커룸으로 향하는 하프타임에 관중 절반이 화장실이나 매점으로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22,000명 중 단 한 명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라운드를 향해 눈을 고정한 채 7번 선수가 터널 속으로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스포츠 관람이 아니다. 이것은 순례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경기의 양상은 더욱 일방적으로 흘러갔습니다. 7번은 마치 상대편 수비수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경기장을 지배했습니다. 후반 10분, 동료의 크로스를 받아 헤더로 꽂아 넣는 두 번째 골. 후반 25분,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터진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세 번째 골. 골이 터질 때마다 경기장은 폭발과 정적을 반복했고, 그 진폭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저는 어느새 수첩도, 펜도 내려놓은 채 그라운드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35분, 그날의 하이라이트가 터졌습니다. 자기 진영 깊숙한 곳에서 공을 잡은 7번이 상대편 필드 전체를 혼자서 드리블로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4명의 수비수를 차례로 제치는 그 70m, 질주 동안 경기장은 다시 한번 소름 끼치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마치 전 세계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은 그 5초간의 침묵, 그리고 골키퍼마저 속수무책으로 허물어뜨리는 마무리 슛이 터지는 순간 22,000명의 함성이 하나의 거대한 폭발음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제 귀에서는 실제로 귀울림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압도적인 7대0의 대승리로 경기가 끝나고 관중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강렬한 의문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왜 영국의 배관공이 비행기표에 월급을 쏟아붓는지, 왜 월스트리트의 차가운 펀드 매니저들이 그의 이름표에 수억 달러를 베팅하는지, 오늘 밤 이 경기장에서 목격한 모든 장면들이 그 모든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파괴적인 해답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는 그저 공을 차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들고 심장에 불을 지르는 거대한 예술가이자 그 자체로 하나의 종교였습니다. 도대체 저 가냘픈 최고의 동양인이 어떻게 이 지독한 인종차별과 텃세의 땅, 미국에서 자기 팀 선수들마저 무릎 꿇게 만드는 절대적인 존경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일까? 저는 이 엄청난 신드롬의 진짜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서둘러 가방을 챙겨 선수들의 땀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라커룸의 통로로 무작정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경기장 지하 라커룸으로 이어지는 공동 취재 구역, 이른바 믹스트존은 후끈한 땀 냄새와 코를 찌르는 파스 냄새, 그리고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로 터질 듯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저는 LA 타임스 수석 기자라는 직함을 앞세워 스포츠 매체 기자들 사이를 거칠게 파고들어 맨 앞줄에 섰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라운드에서 짐승처럼 뛰어다니던 LAFC의 거구, 수비수 디에고가 얼음주머니를 어깨에 두른 채 걸어 나왔습니다. 2m 가까운 키에 온몸이 문신으로 뒤덮인 그는 미국 프로 무대에서도 가장 거칠고 성질이 사납기로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제가 경제부 기자임을 밝히고 손흥민 선수가 팀에 미친 진정한 가치에 대해 묻자 디에고는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내며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기자님, 경제부라고 하셨죠? 숫자로 우리 캡틴의 가치를 매기러 오셨다면 당장 수첩을 덮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그깟 달러 뭉치가 아니니까요. 디에고의 굵은 목소리에는 깊은 경외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맴도는 다른 기자들의 마이크를 밀어내며 오직 저를 향해 자신의 고해성사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처음 구단에서
아시아인 공격수를, 그것도 전성기가 지났다고 평가받는 선수를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데려온다고 했을 때 우리 모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근육질의 괴물들이 뼈를 부딪히며 싸우는 이 거친 미국 터스판에서 저 가냘픈 동양인이 과연 한 달이나 버틸 수 있을까 비웃었죠. 우리는 라커룸에서 그에게 말도 걸지 않았고 첫 전술 훈련 때는 고의로 거칠게 몸을 부딪히며 그를 잔디밭에 나뒹굴게 만들었습니다. 디에고는 고개를 숙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과거의 어리석음에 대한 짙은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흙먼지를 털고 일어나 미소를 지으며 다시 달렸죠. 남들이 샤워를 마치고 퇴근한 뒤에도 혼자 텅 빈 경기장에 남아 3시간씩 발목이 부서져라 슈팅 연습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라커룸에 일찍 출근해 보면 제일 먼저 도착한 그가 막내 선수들의 축구화까지 직접 닦아놓고 있었어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그는 땀과 헌신이라는 만국 공통어로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박살내고 있었던 겁니다. 디에고의 눈동자가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이 터졌죠. 한 달 전 텍사스 원정 경기 얘기입니다. 상대팀의 악명 높은 백인 수비수가 소니의 발목을 향해 살인적인 양발 태클을 날렸습니다. 소니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그 백인 녀석은 쓰러진 소니를 향해 입에 담지도 못할 인종차별적인 폭언을 내뱉었습니다. 눈이 뒤집힌 제가 달려가려던 찰나 발목을 테이핑으로 단단히 감아달라며 의료진을 손짓으로 부른 소니가 도리어 제 가슴을 밀치며 말렸습니다. 취재 구역의 모든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디에고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쥐고 있던 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통증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테이핑을 질끈 동여매더니 심판에게 다시 뛰겠다고 손을 번쩍 들더군요. 그리고 후반전 45분 동안 소니는 문자 그대로 그거만한 수비수의 영혼까지 철저하게 도륙내버렸습니다. 단 한 번의 패스 미스도 없이 짐승 같은 속도로 그 백인 수비수를 3번이나 엉덩방아치게 만들었죠. 결국 소니가 3번째 골을 터뜨리고 해트트릭을 완성한 순간 그 콧대 높던 수비수는 잔디밭에 무릎을 꿇은 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디에고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최고의 짐승 같은 선수가 한 명의 동양인 리더를 떠올리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은 그 어떤 완벽한 경제 지표보다도 강렬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소니가 3번째 골을 넣고 우리를 향해 달려왔을 때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의 발밑에 엎드려 축구화를 닦는 세리머니를 바쳤습니다. 그는 단순한 용병이 아닙니다. 차별과 멸시의 시선을 오직 실력과 피나는 노력으로 짓밟아버린 우리의 진짜 캡틴, 우리의 위대한 리더입니다. 디에고가 인파 속으로 사라지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믹스트존 한쪽 구석에서 홀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선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LAFC의 주전 공격형 미드필더 라이언 콜이었습니다.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전형적인 미국인 외모의 그는 이 구단에서 가장 오랫동안 뛰어온 프랜차이즈 스타였습니다. 소니가 오기 전까지는 이 팀의 절대적인 에이스이자 팬들의 우상이었던 선수. 저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라이언은 제 명함을 보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제부 기자가 스포츠 취재를요? 오늘 꽤 특별한 날이었나 보군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소니가 오기 전까지는 라이언 콜 선수가 이 팀의 에이스였습니다. 새로운 스타가 네가 아끼던 자리를 차지했을 때 처음 심정이 어땠습니까? 라이언은 잠시 허공을 바라보더니 예상 밖의 담담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처음엔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구단이 소니를 데려온다는 발표가 났을 때 저는 이적 신청서를 쓰려고 감독실 앞까지 갔었으니까요. 라이언은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천천히 접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첫 훈련에 나타났을 때 저는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그 인간은 저보다 2배는 일찍 나와서 혼자 훈련하고 있었거든요. 저 정도 경력이면 어딜 가도 대접받는 선수인데 가장 구석진 라커룸 자리에 조용히 짐을 풀고 막내들한테 먼저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라이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제가 혼자 슈팅 연습을 하고 있는데 소니가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제 오른발 폼을 가리키며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오른발 가마차기 완벽해.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 저는 처음에 놀림받는 줄 알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가마차기를 가진 선수가 저한테 가르쳐 달라니요. 그런데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밤 같이 남아서 연습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배우고 제가 그에게 배우면서요. 라이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텅 빈 경기장에서 둘이 공을 차다가 소니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라이언, 네가 가장 무서운 게 뭐야?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잊혀지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소니가 빙긋 웃으면서 이러더군요. 나도 그래. 그러니까 오늘도 달리는 거야.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는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찾던 진짜 동료였습니다. 라이언의 고백이 끝나자 믹스트존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인터뷰를 하던 기자들마저 어느새 라이언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디에고가 보여준 것이 한 지도자가 적을 동료로 바꾸는 힘이었다면 라이언이 보여준 것은 그 지도자가 경쟁자마저 가족으로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어두운 터널을 걸어 나오는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LAFC가 이토록 완벽한 캡틴을 얻어 전례 없는 부와 명예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다면 반대로 아시아인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그를 영입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미국의 다른 거대 구단들은 지금쯤 어떤 끔찍한 지옥을 맛보고 있을까요? 수첩을 주머니에 쑤셔 넣은 저는 서둘러 뉴욕과 마이애미에 있는 스포츠, 비즈니스 핵심 관계자들의 전화번호를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LAFC 경기장에 터질 듯한 열기를 뒤로하고 빠져나온 저는 차 시동을 걸기도 전에 뉴욕의 거대 스포츠 구단 단장으로 있는 오랜 취재원 리처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처드는 미국 동부 스포츠 비즈니스계의 거물이자 오로지 백인 스타 플레이어들만 고집하는 지독한 오만함으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마침내 연결된 수화기 너머로는 평소에 그 위풍당당한 목소리 대신 술에 잔뜩 취한 쉰 목소리와 함께 창문 밖으로 무언가 거칠게 박살나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리처드? 무슨 일입니까? 뉴욕 한복판에서 폭동이라도 일어난 겁니까? 제 다급한 질문에 리처드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절망적으로 내뱉었습니다. 폭동. 그래. 폭동이지. 지금 내 사무실 창밖으로 우리 구단 골수팬 수만 명이 몰려와서 당장 내 목을 내놓으라고 불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 패트릭, 자네 지금 LA에 있지? 그 망할 아시아인, 아니, 그 위대한 소니가 LA 구장에 나타난 이후로 내 20년 커리어는 완전히 끝장났어. 리처드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자유계약 신분이 된 그 한국인 선수를 영입할 기회는 LAFC보다 자본력이 월등했던 이 뉴욕의 거대 구단에 먼저 주어졌었죠. 그때 리처드가 스포츠 신문 일면에 대고 짓거렸던 망언을 저는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아시아 출신 공격수에게 수천만 달러를 쏟아붓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그들은 기껏해야 아시아 관광객들에게 셔츠나 몇 장 팔아치우는 상업용 마스코트일 뿐. 피 튀기는 미국 무대에서는 절대 티켓 파워를 가질 수 없다. 오직 편견과 오만으로 똘똘 뭉쳐있던 그 오만한 한마디가 지금 뉴욕 구단 전체를 파멸의 늪으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패트릭, 내가 미쳤었지. 내가 내 눈을 직접 찔렀어. 리처드가 짐승처럼 소리내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LA가 우리를 꺾고 우승컵을 쓸어 담아서 이러는 게 아니야. 돈이야, 돈. 지난달에만 우리 구단의 메인 스폰서였던 글로벌 자동차 기업과 대형 항공사가 위약금을 수천만 달러씩 물어주면서까지 일방적으로 후원 계약을 파기했어. 이유가 뭔 줄 알아? 그 미친 위약금을 물어주더라도 소니가 뛰는 LA 경기장 광고판에 단 1분이라도 기업 로고를 노출시키는 게 100배는 더 남는 장사라는 거야. 리처드의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는 미국 자본주의의 가장 잔인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저평가하고 조롱했던 기득권자들은 이제 그 아시아인이 만들어내는 천문학적인 황금빛 폭풍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단 주가는 상장 이래 최저치로 폭락했고 시즌권 연쇄 환불 사태는 내 손을 떠났어. 팬들은 내가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설을 헐값에 걷어차 버렸다며 매일 밤 시위를 벌이고 있지. 패트릭, 자네 LA타임스 일면에 제발 기사 한 줄만 써주게. 내가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사죄한다고. 제발 다음 시즌에 뉴욕으로 와준다면 구단의 지분 절반이라도 떼어 바치겠다고 말이야.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운전대에 머리를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LA를 집어삼킨 환희와 뉴욕을 무너뜨린 절망,
이 극단적인 두 세계를 완벽하게 갈라놓은 것은 단 한 명의 한국인 선수가 가진 압도적인 가치였습니다. 수천만 달러의 적자와 폭동 속에서 파멸해가는 거대 구단들의 비참한 말로를 확인한 저는 문득 고개를 들어 룸미러로 제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엄청난 나비 효과는 그저 자본의 흐름만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LA 빈민가 뒷골목에서 낡은 축구공을 차던 멕시코계 아이들, 식당에서 구슬땀을 흘리던 히스패닉 종업원들, 그리고 차별의 시선을 견디며 살아온 수많은 이민자의 구분 등 뒤로 전에 없던 거대한 자부심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폭발적인 에너지가 단순한 스포츠 신드롬을 넘어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심장부를 완전히 새로운 색깔로 물들이는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혁명으로 번져가고 있음을 온몸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와의 통화를 끝내고 멍하니 운전대를 잡은 채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저 LA의 밤거리로 차를 이끌었죠. 화려한 다운타운의 네온사인을 등지고 제 차는 LA에서 가장 가난하고 위험한 흑인 빈민가인 콤프턴 지역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금요일 밤이라면 거리 구석구석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경찰차 사이렌 소리와 무장갱단들의 험악한 욕설로 가득했을 경제부 기자로서는 결코 오고 싶지 않은 삭막한 우범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마약 거래상들이 서성거리던 어두운 뒷골목마다, 총기 사고로 구멍이 뚫려있던 낡은 농구장마다 밝은 가로등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흑인, 멕시코계 히스패닉, 그리고 아시아계 이민자 아이들 수십 명이 한데 뒤엉켜 흙먼지를 일으키며 낡은 축구공을 차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의 구역을 침범했다며 매일같이 주먹다짐을 벌이고 칼부림을 하던 각기 다른 인종의 빈민가 소년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땀을 흘리며 하나의 공을 쫓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훌렁벗어 던진 상해 대신 그들이 이소처럼 입고 있는 낡은 티셔츠의 등판이었습니다. 매직펜으로 삐뚤빼뚤하게 하지만 아주 크고 선명하게 SON 7번이라는 글자가 모든 아이의 등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골대 역할을 하는 두 개의 쓰레기통 사이로 한 흑인 소년이 멋지게 공을 차 넣었습니다. 소년은 환호성을 지르며 무릎으로 흙바닥을 미끄러지듯 달려가더니 양손으로 네모난 카메라 모양을 만들어 자신의 얼굴에 가져다 대는 그 찰칵 세리머니를 완벽하게 흉내냈습니다. 그러자 상대편이었던 멕시코계 아이들마저 우르르 달려가 그 소년을 끌어안고 함께 뒹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홀린 듯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차에서 내려 공터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자 아이들 중 가장 덩치가 큰 흑인 소년 하나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낯선 어른이 다가오면 을에 도망치거나 욕설을 퍼붓기 일수인 이 거리의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천천히 다가가 그 소년의 등판에 적힌 글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소니 알아? 소년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경계심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부심이 가득 찼습니다. 소년은 가슴을 쫙 펴며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니는 우리 동네 사람이에요. 피부색은 달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혼자 싸워서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얘기예요. 15살도 채 안 되어 보이는 소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16년 경력의 경제부 기자가 쓴 어떤 분석 기사보다 정확하고 날카로운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힌 채 수천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동네에 버려진 교회를 개조해 청소년 쉼터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 사회에 존경받는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목사님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건넸습니다. LA타임스의 수석 기자님이 이런 누추하고 위험한 동네에는 어쩐 일이십니까? 혹시 또 우리 동네 아이들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자극적인 경제 빈곤 기사를 쓰러 오셨습니까? 마틴 목사님의 뼈있는 농담에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 공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적 같은 현상에 대해 물었습니다. 마틴 목사님은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아주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자 양반, 당신들 백인 주류 사회는 저 한국인 선수가 LA에 벌어다 주는 수억 달러의 돈에만 관심이 있겠지만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그는 단순한 돈줄이 아닙니다. 저 아시아인 청년은 피투성이가 된 이 차별의 땅에 유일하게 남은 희망의 증거입니다. 목사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웅변보다 거대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도 없고 인맥도 없는 깡마른 동양인 청년이 가장 콧대 높고 백인 우월주의가 심한 거대 자본주의 스포츠의 최정상에 올랐습니다. 온갖 멸시와 부당한 판정,
살인적인 태클 속에서도 그는 분노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대신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단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비웃던 자들을 실력 하나로 철저하게 짓밟고 그들의 무릎을 꿇게 만들었죠. 목사님은 손을 들어 공터에서 땀을 흘리는 흑인 소년과 히스패닉 소년의 등판을 가리켰습니다. 이 가난한 동네의 아이들은 평생을 피부색과 가난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절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 LA의 심장부에서 금빛 유니폼을 입고 폭풍처럼 그라운드를 지배하는 아시아인을 보며 아이들은 난생 처음으로 진짜 아메리칸 드림을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부모가 가난한 이민자여도 압도적인 실력과 고결한 인성만 있다면 저 오만한 주류 사회를 발밑에 둘 수 있다는 것을 소니가 증명해냈으니까요. 그는 단 한 개의 축구공으로 폭동과 마약이 해결하지 못한 이 거대한 미국의 인종 갈등을 하나로 꿰매버렸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목사님은 쉼터 건물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저 쉼터 안에 지금 15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저 아이들은 매일 밤 갱단 선배들의 심부름을 하며 어두운 골목을 배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니의 경기 영상을 보고 또 보며 자기들끼리 전술을 분석하고 내일 아침 연습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든다고요. 갱단 두목이 그러더군요. 우리 애들이 요즘 들어오라고 해도 축구 연습이 있다며 안 온다고. 처음엔 화가 났는데 이제는 솔직히 다행이라고. 목사님의 말씀이 끝나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억 달러의 경제 효과, 폭등하는 주가, 무너지는 경쟁 구단. 오늘 하루 제가 취재한 모든 숫자들이 갑자기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인간의 존재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기적은 결국 차트 위의 숫자가 아니라 어두운 골목을 벗어나 축구공을 쫓기 시작한 저 아이들의 눈빛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떨어뜨린 줄도 모른 채 마틴 목사님의 옆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제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용암 같은 전율이 척추를 타고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16년 동안 숫자로 세상을 재단해왔던 제 오만한 경제학적 지식은 한 인간이 뿜어내는 이 압도적인 영혼의 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흥민, 그는 단순히 축구화를 신은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진 모든 이민자의 자부심이었고 부서진 미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가장 위대한 심장 박동기였습니다. 서둘러 신문사 편집국으로 돌아온 저는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미친 듯이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GDP도, 주가 폭등 지표도, 관중 동원율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써내려간 기사의 제목은 오직 하나, 아메리칸 드림의 심장을 완전히 붉게 물들인 아시아의 왕이라는 문장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제가 만난 얼굴들이 자판을 두드리는 손가락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비행기표에 월급을 쏟아부으면서도 눈물을 글썽이던 영국의 배관공 제임스, 아내의 결혼반지를 되찾고 직원들의 밀린 월급을 챙겨줬다던 톰, 소주 10병을 비우면서도 젓가락을 놓지 않던 런던의 축구 팬들, 그리고 밤이 되면 갱단 대신 축구공을 쫓기 시작한 콤프턴의 아이들. 이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단 한 명의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흙먼지를 털고 일어나 미소를 잃지 않았던, 그저 가장 성실하고 가장 진실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밤을 꼬박 세워 작성한 3만 자 분량의 압도적인 기사를 완성하고 마침내 편집국장에게 전송 버튼을 누르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제 개인 사무실 문이 부서질 듯이 열리더니 워싱턴 DC에서 백악관 출입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신문사 최고 정치부 기자가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헐떡이며 제 책상 위에 던진 한 장의 긴급 통신문은 제가 밤새 써온 기사 전체를 단숨에 뒤엎어버릴 만큼 믿을 수 없는 문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패트릭 기자의 충격적인 현장을 함께 하셨습니다. 공항 매출 3배, 코리아타운 상권 500% 폭등, 뉴욕 최대 구단 스폰서 수천만 달러 이탈. 숫자만 보면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뉴욕의 거물 단장 리처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내 눈을 찔렀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조용히 혼자 남아 텅 빈 경기장에서 슈팅을 찍던 사람. 인종차별의 폭언 앞에서 분노 대신 발목 테이핑을 감은 사람. 그리고 마침내 그를 비웃던 자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콤프턴 빈민가 아이들의 등판에 삐뚤빼뚤 새겨진 글자, 손.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 깊이 남으셨다면 댓글에 손 딱 한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 한 글자가 모여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자부심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한 명에게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조용히 세계를 바꾼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묵묵히 달렸습니다.